안녕하세요. 레서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수에 몇 곱절이 되는 생각을 하고 자극에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불편함을 느껴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태생적으로 남들과는 다른 센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배운 말, 신경 다양성, 뉴로 다이버시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민함을 줄이려다 센서를 퇴화시켜버린 레서풍, 그리고 신경 다양성 아동을 위해 선생님으로 활동 중인 루니님이 함께합니다. 루니님, 신경다양인 당사자로서, 교육자로서 본인을 소개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이라고 하고요. 영어 영문학과 나와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지가 한 20년 정도 됐어요. 지금은 영어를 비롯한 다른 과목까지도 같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학원이나 뭐 학습지, 과외 이런 쪽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20대 중반쯤에 ADHD 진단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ADHD들을 비롯한 신경 다양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다양성은 주로 어떤 걸 의미하나요? 신경 다양성이라고 묶어진 질환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ADHD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리고 또래 증후군이라든지 경계성 인격 장애 등등 이제 신경계하고 관련된 우리 감정에 대한 질환들을 신경 다양성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신경 전형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좀 다른 내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신경 다양성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급하신 내용 중에 ADHD 같은 경우는 요즘 약간 트렌드인 것처럼 많이들 얘기를 해요. 정리가 안 되고 산만하면 스스로 ADHD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농담거리가 될 수 있는 말일까요? 알고 나면 절대 농담으로 할 수 없는 말이죠. 네, 그냥 정신없는 사람과 ADHD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는 게 음.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ADHD를 가진 사람들이 좀 실제 질환과 달리 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ADHD가 아닌 사람들이, 나 ADHD인가? 하고 겁을 먹을 수 있어서요. 요거는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뚜렷하게 구별을 좀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신경다양성이라는 것하고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이나 공황, 뭐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가요? ADHD가 있는 사람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ADHD가 아닌 사람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공황장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ADHD를 가진 사람이 사회화가 되어서 성인이 되면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ADHD 기질을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올 수는 있는데, 우울증과 공황장애 원인이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ADHD하고는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정신없는 사람하고 ADHD가 있는 사람하고를 일반적인 환경에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근처에서 좀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분들 중에서 ADHD가 아닌데 우울증만 있으신 분들은 그 우울증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음, 우울증이 심하면 정신이 없고, 그리고 또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ADHD하고 상당히 비슷해 보여요. 음. 그런데 ADHD인 사람은 내 감정의 기복이라던가 정서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늘 뇌가 이제 복잡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고 평온한 상황에서도 늘 한결같이 정신없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울하고 공황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질환이 좀 복합적으로 올 때가 대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복합 증상으로 고통스러운 경우는 조금 더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죽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병원에서 ADHD 진단을 받고 나서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요. 네.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음,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를 몰랐다가 ADHD 약을 복용을 하기 시작했을 때 초반에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그 어, 이유가 자신을 자각하게 됐을 때 뒤늦게 수치심이 밀려오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고 막막하거든요. 음, 그럴 때 저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음. 이거를
거식증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제 몸이 음식을 전부 다 거부했어요. 음, 그래서 물도 마실 수가 없었고 물을 먹으면 토했거든요. 음. 그래서 거의 그냥 24시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의사가 ADHD입니다라고 진단명을 알려줬어요? 처음에 그 제가 공황장애 증상을 느껴서 갔을 때는 네. 의사 선생님께서 ADHD라는 말을 아예 언급을 안 하셨고요. ADHD 진단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진단을 받게 된 거는 30대 중반이었는데, 20대 초반부터 가끔 조금 몸이 안 좋다 싶으면 제가 병원을 갔을 때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고 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음, 좀 먹다가 중단하고 먹다가 중단하다가 제가 30대 중반 때쯤에 공황 발작을 너무 심하게 느껴서 병원에 갔을 때에는 의사 선생님이 저를 거의 한 달간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음, 거의 매주 상담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체크리스트도 작성해보고, 사실 ADHD는 육안으로도 보여지는 게 아니고, 뇌파로도 이렇게 잘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음. 의사가 문진을 해서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장 과정을 다 들어야만 확신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거의 의사 선생님하고 10회 넘게 상담을 하고 나서 진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공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네. 진단을 딱 해주는 게 아니라서 저도 이렇게 처방해주는 약을 보고 추측을 하고 나서 이제 알았거든요. 신중하게 생각하셨던 게요. 음, 남성 ADHD 환자보다 네, 여성 ADHD 환자들이 굉장히 진단도 어렵고 식별이 어려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정신없이 산만하다거나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ADHD 질환들이 남성이고 어린아이들, 상당수의 남성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그게 데이터가 작성이 된 거예요. 음,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대체로 어렸을 때부터 행동의 제약을 좀 많이 당하고 크거든요. 그쵸. 약간 어른들이 본인들도 모르게 남자아이들이 장난치는 건 좀 참아줘요. 음, 그런데 여자아이들한테는 여자아이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녀 좀 앉아있어 이런 식으로 제지를 많이 당하니까요. 음, 여자 ADHD 환자들은 본인의 스스로 행동을 억제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서요. 겉으로는 굉장히 가만히 있고 얌전히 있어요. 음. 근데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식별이 더 어렵고 진단도 어려웠던 것 지금 약물 치료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콘서타, 뭐, 메디키넷 이런 식으로 좀 정확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아요. 네네.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난 후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일단은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주 소량해 주세요. 제가 ADHD 환자로서 정말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ADHD 약을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라고 해서 오남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검사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해졌고요. 음, 제가 예전에 진단받았을 때 어떤 검사가 새로 생겨서 병원을 옮겨서 다시 약을 처방받을 때 제가 거의 한 5만 원 넘는 돈을 추가하고 이 검사를 따로 받았어요. 근데 그 약을 먹었을 때 느끼는요, 갑자기 제가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들 많은 광장에 있다가 음소거 된 느낌이었고요. 제가 고민하지 않고 행동을 순서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달랐고, 그리고 뭔가가 좀 덜 힘들고 고민 없이 착착 순탄하게 진행되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네, 근데 이게 ADHD가 아닌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은요, 그러니까 ADHD 사람들은 텐션을 끌어올려주는 건데, 음, 정상적인 텐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DHD 약을 먹으면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킬 수도 있대요. 그렇겠다.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ADHD인가 맞는 것 같은데 하다가 아주 소량의 약을 먹어봤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라고 했더니 그럼 ADHD가 맞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 지금 루니님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퀴어고 ADHD를 가지고 있고 공황도 네, 가지고 있고
또 네네네. 그러면서 또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아동들을 또 많이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 유니크함이 가르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들 가르치는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20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집이 학원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학원을 하셨고, 그 속에서 컸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아이들을 겪었지만, 이게 그 아이들이 들었을 때, 선생님이 내 얘기하나? 라고 특정할 만한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어서 조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원 강사를 20년씩이나 할 수 있었던 거는 제 티칭 방식이 효과가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ADHD 진단은 나중에 받았지만, 고등학생 때 수능 준비를 하면서 내가 좀 남들과 많이 다르고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해서는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음, 계속 저만의 방식을 찾아갔고 그걸 티칭에다 적용을 했거든요. 음,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라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이 저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됐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학원에서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나지만, 뭐,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그 학원에서 좀 성적으로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전기세 내주러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자조적인 입학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단 낫겠지라고 생각해서 보내는 그 선생님들도 포기했다라고 음, 여겨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음, 근데 저도 학창 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거나 좀 안정권에 있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가지고 그 다른 선생님들이 저 반 애들은 조금 하위권 애들이라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제가 붙잡고서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성적이 얼마나 그 다이나믹하게 올랐냐면요. 20점에서 40점이었던 애가 80점이 되고 막 오, 100점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아이 중에 가장 그 힘들었던 상황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알파벳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과서 본문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한테 그림처럼 이제 눈으로 보고서 기억나는 대로 쓰게끔 시켰거든요. 그 친구가 늘 시험 볼 때는 본인은 찍고 잔다라고 했었는데 난생 처음 60점이 나와가지고요. 오. 그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만나시다가 가끔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있는 친구들도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네, 사실 정확히 스펙트럼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이 네. 자폐를 왜 신드롬이나 디스오더라고 안 하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지부터도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는 되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보진 않았지만 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드라마를 안 봤어도 우영우라는 캐릭터는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사람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우영우라는 아이는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변호사로 활동하기에 굉장히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음. 모든 그 내용을 머릿속에 다 꿰고 있어가지고 남들이 기억 못하는 것도 기억해내거든요. 근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제 할 말 못하는 걸 다 하죠, 이제. 음. 근데 그 드라마에서 우영우 역을 맡은 배우분께서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뭔가 똑똑한 부분이 하나 있구나라고 오해를 할까 봐 걱정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이 아니라 저기능 자폐 스펙트럼인 의뢰인이 나오거든요. 그 팽카라고 외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전혀 소통이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싹 무시하다가요. 행수에 대한 것에만 반응을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우영을 하는 아이한테 너도 자폐 스펙트럼이고 저 사람도 자폐증이니까 너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 라고 우영우를 이제 떠밀어요. 영어도 이 사람이랑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영을 하는 사람은 남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조금 제한적이지만 소통이 가능한 자폐인이지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단역으로 나온 그 의뢰인이라는 사람은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도 소통이 굉장히 힘든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 자원봉사를 갔을 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6학년 남자애를 본 적이 있는데요. 들판에 나가가지고요. 네, 그 풀하고 꽃하고 식물, 나무 이름을 다 읽더라고요. 음, 전날 식물도감을 갔대요. 근데 이 아이는 남의 말을 무시하고 본인이 가고 싶은 데로 가는 아이였어요. 근데 음, 제가 이 아이랑 나중에 친해지고 나니까 잠깐 한 일주일에 2초 정도 저랑 눈을 마주치고 안아주고 가더라고요. 음. 이렇게 사람마다 자폐 스펙트럼은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지만 좀 정도의 차이가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뭔가 질병처럼 얘기를 못하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저는 이 신경 다양성 관련돼서 제가 나중에는 전문가가 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책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인간의 뇌에 대한 것은 아직 미스테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연구할 게 많죠, 아직은. 네, 생각보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 그 루니님만의 예민함과 그 섬세함으로 이런 네. 자폐 스펙트럼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ADHD가 의심이 되는 아동을 찾아내거나 혹시 그 아동들을 가르치는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ADHD가 있는 아이들은 행동으로 외형적으로 산만한 아이들도 있지만 외형적으로 전혀 산만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수업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쭉 교실을 지나다니면서 아이들이 페이지를 잘 따라오고 있나 봤을 때 조금 버퍼링이 늦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복이 심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초반에는 굉장히 집중 잘 했고 텐션이 높았는데 이게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벼랑 밑으로 떨어지듯이 집중력이 뚝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이게 반복이 되고 ADHD 아이들은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하는데요. 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게 저는 ADHD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몇 가지 계기들 중에 하나였고요. 아이의 행동을 많이 지켜보면서 어렸을 때의 제 모습하고 비슷한지. 자폐 스펙트럼은 사실 학원까지 오는 경우가 흔하진 않을 건데요. ADHD와 자폐 스펙트럼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신경 다양성 질환들이 한 가지씩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겹칠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런 친구들은 ADHD가 있어서 정신이 없는 그 와중에 타인하고 소통하는 것도 좀 힘들어 하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이 친구가 약간 좀 자기 세계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면서 조금 의심을 하죠. 다른 얘기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친구가 본인이 관심 있는 뭐 비행기 얘기라던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뭔가 백과사전처럼 쫙 읽힐 때가 있어요. 그 루니님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해결을 하고 지금의 루니님이 계시는 건데 이 네. 스스로를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커밍아웃 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커밍아웃을 하려면 일단은 목록을 작성해야 될 정도로, 병원 의사 선생님도 저랑 상담할 때 굉장히 흥미로워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작게 태어났고, 작게 자라서 성장에 장애가 생기는 자라지 못하는 병 있잖아요. 네. 그게 될 뻔했대요. 신체 장애를 가질 뻔했대요. 음, 그런데 정상인과 성장 장애 사이에 애매한 지점이 걸쳐 있어서 살짝 정상인에 가까운데 정상인 제 또래의 일반 여성들보다는 신체적으로도 좀 특이하고요. ADHD가 또 있는데 조용한 ADHD이고요. 음. 또 성소수자이기도 하고요. 성소수자라는 범주 안에서도 또 레즈비언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레즈비언들하고도 조금 다른 면이 또 있어요. 그것도 좀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제가 드럼을 배우러 갔을 때 드럼 선생님께서 왼손잡이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왼손이 굉장히 힘이 강하고 오른손이 따라오는데요. 음. 근데 저는 오른손잡이로 컸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네, 그래서 왼손으로는 칼질과 가위질을 하고 오른손으로는 연필도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맺힐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맞춰를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SNS에다가 저에 대해서 상당 많이 쓰는 편이고, 처음에 저를 알아가시는 분께는 제 거 보고 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문제가 개인의 문제기는 한데, 이 네, 사람들한테 신경 다양성이라는 워딩이 좀 보편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일견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네, 네. 이게 사회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개선을 되면 좋을까요? 제가 처음 ADHD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원래는 ADHD 약이 어린이한테만 적용이 됐었는데 네. 성인까지도 확대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ADHD인 사람들이 자살한 접촉사고를 많이 내더라는 거예요. 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좀 큰 대형 사고가 아니라 그냥 접촉사고에서 콩하고 박는 그런 자잘한 사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ADHD로 연결이 됐고, 그리고 또 ADHD인 사람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꾸준히 한 직업군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서, 사회에서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좀 감정적인 갈등을 자꾸 빚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성인 ADHD가 원인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사람들도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서 약을 좀 복용할 수 있게 권장해야겠다라고 해서 이게 성인 ADHD까지 약이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신경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문제들 중에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것들이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인정을 하고, 그리고 측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할 때, SNS를 할 때요, 네네. 저한테 1대1로 DM을 보내셔가지고, 최근 저도 ADHD인데 약을 안 먹고 있거든요, 라든가, 아이고, 네. 근데 약을 안 먹고 병원 가긴 좀 그런데, 좀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ADHD가 의심되는데 병원을 꼭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근데 ADHD가 의심이 되거나 맞긴 한데 약을 안 먹고 있다거나 한다면 ADHD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지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인터넷에만 열심히 검색도 하고 그리고 또 체크리스트도 작성해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상태에서만 계속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병원을 찾는 것도 오래 걸리겠지만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하고 상의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저는 이걸 듣고서 나 혹시 ADHD 아니야? 의심되신다면은 뭔가 체크리스트 이런 거 열심히 찾는 것보다는 병원에 한 번이라도 꼭 가보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알록달록하기에 아름답습니다. 신경 다양성도 사각사각 색연필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루니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